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폴란드가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을 택했는지 말입니다. 전차 도입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술, 납기, 신뢰 이 모두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K2가 도착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실전 투입, 폭발적 만족도, 그리고 적인 2차 계약. 처음엔 조롱받던 한국 전차가 지금은 유럽 전체의 무기 체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나토 무기 평가국 15년 차인 저도 유럽 방산 시장에서 이런 속도와 반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무기 질서를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그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릭 슈나이더입니다. 나토 무기평가국에서 15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유럽 각국의 방산 전략을 자문하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전보다 더 날카로운 건 전략이고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어떤 무기를 들여오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 레이더에 가장 자주 등장한 나라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2 전차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군사 전통과 아시아의 신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벌어진 그 일은 제가 지난 30년간 목격한 가장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되 자국의 안보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양면 전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레오파르트2 전차를 수백 대 단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옳은 결정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유럽 동부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폴란드의 전차 공백은 단순한 전력 감소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여전히 동쪽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폴란드에게 기갑 전력은 독립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대체 전력을 찾기 시작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M1 에이브람스는 성능은 검증되었지만 납기일이 2-3년 후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자국 군수 물량을 우선 처리해야 했고 해외 수출은 후순위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폴란드에게는 치명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르트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재고 부족과 기술 이전 불가 정책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기술 공유 없이 제품만 파는 소극적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의 이런 태도는 폴란드 내부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EU 회원국이고 나토 동맹국인데 왜 기술 공유를 거부하느냐는 비판이 폴란드 국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면서도 우리의 안보 요구는 외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전이 눈앞인데 전차가 오지 않는다면 동맹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K2 전차였습니다. K2는 제가 나토에 있을 때도 종종 보고서에 언급되던 전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유럽 시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비동맹국의 무기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K2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폴란드가 원했던 실질적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제공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지화 의지였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내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폐쇄적 기술 정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폴란드에게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방산 기술 자립의 기회였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1차로 180대를 직수입하고 이후 820대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되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화력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 등 주요 기술의 현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계에게는 꿈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하반기 폴란드는 한국과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 폴란드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 시장을 뚫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가 처음 도착한 날, 저는 폴란드 동부 브라니에보의 군기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대형 수송기에서 내려진 K2 전차를 보는 폴란드 병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게 정말 전선에 나갈 전차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전차와 너무 다르네요. 처음 보는 외형, 낯선 계기판, 서툰 인터페이스, 불안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미군 장비에 익숙한 폴란드군에게 K2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외형은 저걸로 러시아 T-90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한 베테랑 전차병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20년간 레오파르트를 다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의 걱정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맡기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전차는 작고 조용했지만 움직임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엔진음이 서구 전차들과 달랐고 기동 패턴도 훨씬 민첩했습니다. 현수 장치가 자동으로 지형에 맞춰 조절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이는 기존 전차에서는 볼 수 없던 기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신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K2 전차는 곧 폴란드군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흐름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유럽 전체의 방산 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군과 언론의 회의적 시선, 독일과 미국의 견제, 그리고 K2 자체의 성능 검증까지 모든 것이 첫 번째 실사격 훈련에서 결정되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낯선 도장, 동양적인 실루엣, 조용한 엔진음은 미군 장비에 익숙한 병사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작고 가벼운 외형은 장난감 같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진짜 저걸로 러시아 전차를 막을 수 있다고? 회의는 부대 전반에 퍼졌고 훈련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폴란드 제2기가벼단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여단장 코발스키 대령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서구 장비를 써왔는데 갑자기 아시아 전차를 받으니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더 가혹했습니다. 폴란드 유력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레오파르트의 후계, 아니 한국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K2를 비꼬았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은 TV와 반도체에는 강하지만 전차는 처음이라는 문장이 실렸습니다. 방송사들은 시범훈련 장면을 반복 노출하며 실험용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폴란드 군사 전문가의 TV 출연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K2는 종이 호랑이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차병들조차 K2를 조심스럽게 다루며 정식 배치를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중사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0년간 레오파르트를 다뤘는데 이 전차는 모든 게 다릅니다. 조종법부터 정비 방식까지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해요. 과연 실전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부대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전차는 훈련용으로만 쓰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K2를 후방에 배치하고 최전선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레오파르트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K2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군 고위층은 계약 직후 독일 측과 비공식 접촉을 재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차는 실전 경험이 없다. 전례 없는 무기를 전면 배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도박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한 준장이 물었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생존을 사는 건데 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 방산업계의 로비도 거세졌습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파이 외그만의 관계자들이 바르샤바를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검증된 기술과 실전 경험을 강조하며 폴란드 측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K2는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주폴란드 미군 고문단은 나토 표준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미군 대령은 비공식 자리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약 호환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K2는 120mm 활강포를 사용하지만 한국 제조 탄약의 나토 호환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시의 탄약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제 답은 명확했습니다. K2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은 실전 기반의 군 구조를 바탕으로 독자적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실용성과 생존성을 고려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이런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조용히 조율을 반복했고 폴란드군 교관들과 함께 매뉴얼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이 있었지만 포기는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한국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K2의 복잡한 전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자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개별 지도를 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군은 K2를 훈련용으로 격리 배치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최전선 부대에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며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측에게는 모욕적인 일이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K2를 조롱하는 밈들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치 전차, 한류 무기 같은 비하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은 폴란드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굴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침묵 속에서 쌓아올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K2 자체에서도 뭔가 다른 기운이 났습니다. 조롱과 의심 속에서도 그들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실사격 훈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되면 K2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었고 폴란드군의 인식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첫 실사격 훈련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서운 폴란드 동부 드라브스코 포모르스키에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탄조끼 위에 외투를 걸친 채 사격 통제센터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군 고위층과 언론, 야전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고 그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K2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실체를 보자는 냉소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를 기대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약 해지를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들이 참관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긴장감이 더했습니다. 아침 9시 첫 번째 K2 전차가 사격 라인에 진입했습니다. 조종수는 폴란드 육군 1기가벼단 소속 마르친 노바크 중사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K2는 그에게도 낯선 기계였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목표물을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2.7km 거리의 이동형 표적이었습니다. 낡은 T-72 차체를 개조한 것으로 시속 30km로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표준 사격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격 통제 장치에 연결된 스크린을 통해 K2의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포수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화력 통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에는 목표물의 속도, 거리, 예상 탄착점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목표 포착, 사격 준비 완료. 포수의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통제센터에서 사격 허가가 떨어졌고 그 순간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K2는 미세한 반동만 남긴 채 거의 무음에 가깝게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전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몇 초 후 표적은 정중앙에서 파열되며 두 동강 났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군 지휘부도 언론도 독일 관계자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적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3.2km 거리에 움직이는 표적이었고 경사각이 있는 진지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적 전차가 헐다운 자세를 취했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최신 서구 전차들도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K2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탄 명중,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밀도였습니다. 포탄은 표적의 약점 부위를 정확히 관통했고 목표물은 즉시 무력화되었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폴란드 장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격 후 K2는 현수장치 조절을 통해 자동으로 지형에 맞춰 자세를 바꾸며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능동형 현수장치가 지형에 따라 차체를 기울이고 엔진 출력을 조절하여 최적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전차에서는 보기 어려운 기동성이었습니다. 특히 험지에서의 기동 능력은 서구 전차들을 압도했습니다. 한 폴란드 기갑 전문가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기동이 가능한 전차는 처음 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연속 사격이었습니다. 5개의 표적을 30초 이내에 모두 격파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는 다중 표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이런 상황에서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면서 포탄을 연속으로 공급했고 화력 통제 시스템이 신속하게 다음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28초 만에 5개 표적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이는 나토 기준으로도 최상급 성능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현장에 있던 한 폴란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진짜 전쟁에서 쓸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고 한국 기술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야간 사격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열영상 장비만으로 표적을 찾아 격파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는 현대전의 70%가 야간에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K2의 열영상 시스템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가동되었습니다. 한국제 야간 사격 통제 시스템의 성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첫 발에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폴란드 육군 참모차장 야누시 크라코프스키 소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저런 기술이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뿐이죠.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관계자는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야. 언론의 반응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회의적이던 기자들이 저녁 뉴스에서는 놀라운 성능,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은 K2의 사격 장면을 메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많은 보고서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K2는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실험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아니 실전에서 써야 할 무기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사격 훈련 이후 폴란드군 내부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병사들은 K2 전차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진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K2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지형 대응 현수 장치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복잡한 장치라며 외면하던 장교들도 이건 독일제보다 직관적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조롱받던 한국 기술진은 이제 매일 브리핑 요청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르친 노바크 중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전차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특히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제가 써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비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K2의 모듈식 설계 덕분에 주요 부품 교체 시간이 기존 레오파르트2 대비 40% 단축되었습니다. 정비병들은 한국 사람들이 정비하는 사람까지 생각해서 만들었다며 감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전자 시스템도 실제로는 고장 진단이 자동화되어 있어 정비가 더 쉬웠습니다. 이 변화는 폴란드군 내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련 당시 촬영된 K2의 고속 기동 및 정밀 사격 영상이 나토 내부 채널을 통해 유출되면서 동맹국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트 3국과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러시아 인접 국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마르쿠스 레즈는 폴란드를 방문해 K2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그는 우리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런 성능의 전차라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목전에 둔 국가일수록 빠르고 유연하며 실전적 효율을 가진 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 K2 전차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했다며 현지화 생산과 성능 개량을 통해 나토 표준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곧바로 독일 방산업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서는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의 사실상 최대 경쟁자가 되었고 심지어 성능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한 라인메탈 관계자는 30년간 유럽 전차 시장을 독점해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이런 경쟁자가 나타날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K2를 조롱했던 가제타 비보르차는 한국 전차 유럽의 새로운 표준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기술 없는 자는 뒤처진다며 독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K2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했던 아담 로트코프스키 박사는 TV에 다시 출연해서 제가 틀렸습니다. K2는 현재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앞선 전차 중 하나입니다. 라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다시 폴란드 국방 컨설팅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누시 크라코프스키 소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무기만 평가해왔지 실제 상황에 맞는 무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K2는 우리에게 실전을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선택이 시작되었군. 하지만 변화는 폴란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야로슬라프 나드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K2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기존에 추진하던 독일 전차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노르웨이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토 창설 멤버국이자 서방 무기의 충실한 사용자였던 노르웨이가 K2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북극 환경에서의 K2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폴란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나토 내 무기체계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K2 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무분별한 도입은 나토의 상호운용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K2의 성능을 목격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펜타곤 관계자는 아시아 무기가 나토 표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익명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K2의 성능은 부인할 수 없었고 한국의 기술 이전 의지는 서구 업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에서 기술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기갑훈련에서 K2가 정식으로 참가했습니다. 미군의 M1A2, 독일군의 레오파르트 2A7, 영국군의 챌린저 2와 함께 훈련하는 K2의 모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나토 훈련에 정식 참가자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2는 모든 항목에서 상위권 성능을 기록했고 특히 기동성과 정확도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나토 내부 보고서에 공식 기록되었고 더 이상 K2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 차관 파웰 베야타와의 저녁 식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게임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신뢰성이 브랜드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K2의 성공은 한국 방산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KF-21 일명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꽤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항공방산 자립 선언이자 국제적 시험대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이자 초도 도입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약 20%인 17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약은 2015년 체결되었고 양국은 기술 이전과 개발 협력을 천명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료미지르드 료미하르토는 이는 인도네시아 항공방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측도 인도네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개발비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1년 이후로는 사실상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명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의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가인 제 눈에는 그것은 전략적 회피였습니다. 제가 2020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방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인도네시아 측의 태도 변화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공군 준장은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KF-21 이외의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을 일정 수준 습득한 뒤 자국 내에서 독자 개발 혹은 타국 협력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PTDI가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한국 측은 끝까지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2021년 초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해서 분담금 납부와 협력 지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답변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협력은 이미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1년 하반기 인도네시아가 돌연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연구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다변화였지만 실상은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항공방산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말이 끝나자 장내는 싸늘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협력 대상이 아니라 리스크였습니다. 한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던 한국은 2022년 초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담금 미납 상태에서 추가 기술 이전은 중단되었고 KF-21은 사실상 한국 독자 개발로 선회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KF-21은 2022년 7월 성공적인 첫 시험 비행을 거쳤고 2023년에는 초음속 비행과 무장 시험까지 완료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대부분이 한국 자체 기술로 대체되었고 성능도 당초 목표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생산 기반도 대체 기술도 부족한 채로 말 그대로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터키의 칸 프로젝트는 아직 시제기 단계였고 실용화까지는 최소 10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장 필요한 전투기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던 자부심 대신 피로와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이후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도입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라크, 페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KF-21에 관심을 표명했고 구체적인 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KF-21을 48대 도입하는 계약을 거의 확정 단계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라크 공군 참모총장 하마드 알 자브르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F-21을 시찰하고 이런 성능의 전투기를 찾고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었고 KF-21은 중동과 남미에서 신규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누구보다 먼저 기회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노후한 F-16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군은 절실히 신형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전투기는 너무 비쌌고 러시아제는 제재 여파로 부품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중국제는 성능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KF-21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새로운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참가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한국과의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는 인도네시아를 신뢰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맺어도 언제 또 번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기술력이나 자금력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교훈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놓친 그 기회를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뒤 인도네시아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도입 논의를 위한 고위급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항공우주방산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고 그곳에서 한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년 전 그는 KF-21 공동개발에 큰 기대를 걸며 이건 인도네시아 방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대신 조심스러움과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휴식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미납된 개발비는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엔 기다렸고 다시 협상했고 마지막엔 분명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더 이상 없다. 그리고 KF-21은 독자 개발로 전환되며 시제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내에서 기술 습득도 실질적 역할도 잃어버렸습니다. 공동개발국에서 단순 구매 희망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파트너 명단에서조차 불투명한 지위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는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프랑스 라팔, 미국 F-15EX, 터키의 칸 프로젝트, 심지어 중국의 J-10까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가격과 일정 협상조차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36대에 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은 F-15EX를 권했지만 기술 이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완제품만 판매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터키의 칸 프로젝트는 더욱 불확실했습니다. 아직 시제기 단계였고 실용화까지는 최소 10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프로젝트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즉시 전력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방산 인프라의 부족으로 어떤 파트너든 생산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수준의 조건은 돌아보면 기적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인도네시아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J-12나 FC-31 도입을 검토했지만 중국 측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라는 정치적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네시아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체 청문회를 열어 KF-21 협력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급 전투기를 만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통렬한 자책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단기적 재정 절약 때문에 장기적 국익을 포기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중동과 남미 국가들과 KF-21 수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48대 도입을 거의 확정했고 페루도 24대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용 1차 양산 물량을 준비 중이었고 해외 수출 버전인 KF-21EX 개발도 완료 단계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은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영상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구 4.5세대 전투기에 맞먹는 성능을 절반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 한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열린 KF-21 관련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전직 국방차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한국을 져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폴란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한때 독일 기술을 쫓았고 미국 장비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었지만 인도네시아는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콤파스는 KF-21 협력 실패, 우리가 잃은 것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의 상황이었습니다. 노후한 F-16과 수호위기들로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국들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F-35를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도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투기 전력은 주변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KF-21 협력 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KAI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파트너와는 다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는 여러 차례 한국 측의 재협상을 타진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진행 중이었고
인도네시아를 위한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곧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 다시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앞에서는 2차 K2 전차 계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 단일 방산 수출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국에서 벗어나 공동생산국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폴란드 현지 생산라인 구축, 핵심 기술 이전, 그리고 차기 개량형 K2PL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청장 마리우시 블라세크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입국이 아닙니다. 한국과 동등한 기술 파트너로 협력하겠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이렇게 깊이 있는 기술 동맹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해주지 않았던 것을 한국이 해낸 셈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진과 변속기, 화력 통제 시스템까지 핵심 기술의 현지화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를 유럽 내 K2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전술이 아닌 전략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반과 기술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술렁였고 일부 나토 관계자들은 이제 유럽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도 K2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도 기존의 독일 전차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며 K2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통해 유럽 내 K2 생산 허브이자 동유럽 방산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 관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방사청장과 폴란드 국방차관이 기술 이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라는 한국 측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의 범위였습니다. K2의 핵심 기술인 능동방어 시스템, 자동 변속기, 120mm 활강포 기술까지 현지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절대 허용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파트너십을 통해 더 큰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의 반응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국방장관 마리우시 블라세크는 이는 폴란드 방산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산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주목할 점은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였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에는 약 3,000명의 직접 고용과 1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도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퍼거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은 나토 전체의 안보에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K2의 성능을 목격한 폴란드에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컸습니다. 아시아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비공식 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믿었다가 기다리기만 했고 미국을 줬다가는 통제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넘은 관계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함께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산 협력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 일방적 판매가 아닌 상호 발전의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2PL 개량 개발에서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지작전 능력 강화, 나토 표준 통신 장비 통합, 유럽 지형에 최적화된 현수장치 조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공동 개발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략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폴란드, 방산 독립국으로 도약,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 같은 제목으로 이번 계약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도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표현이 폴란드 국민들의 자부심을 대변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유럽 방산 질서의 등장이라고 평가했고, 영국은 아시아 유럽 방산 협력의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계약식이 아니라 동맹의 새로운 형식, 국가 간 신뢰의 모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한국이 이 성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말입니다. 그 후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하나같이 K-디펜스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유럽 기갑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이 디펜스 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폴란드와의 2차 K2 계약 체결이 보도된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의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세계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었고, KF-21은 중동의 실전 수요에 대한 제안 요청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실전 선택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토 시절부터 지켜본 방산 시장에서 이런 급격한 인식 변화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방산 강국이 인정받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해냈습니다. 폴란드의 유력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싸지 않다. 그러나 싸게 느껴진다. 이유는 값어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일정을 지키고 현장에 기술자를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하는 한국식 방산 운영 방식 자체가 유럽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K2의 납기는 독일, 미국보다 평균 8개월 이상 빨랐습니다. 라인메탈이 레오파르트 한 대를 생산하는 동안 한국은 K2 세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AS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 파견, 부품 현지화, 정비 교육까지 포함된 통합 서비스였습니다. 자체 구축으로 자립 기반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던 한국이 이제는 K2, K9, KF-21이라는 무기 브랜드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토 내 회의에서도 한국의 무기는 전력 표준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경쟁국이 아니라 협력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동등한 방산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30년간 유럽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이 아시아 국가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성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K2 전차 누적 수출이 6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독일 레오파르트2의 연간 수출량을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52%를 차지하며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미국 M109, 독일 PGH-2000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KF-21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7개국과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라크는 48대, 페루는 24대, 말레이시아는 36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UAE가 K9 자주포 100대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K2 전차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선호하는데 한국 무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면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을 넘어 수출 공동 전략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등은 폴란드가 만든 K2PL을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기술력 폴란드 신뢰도라는 시너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지 하나의 제품이 아닌 시스템과 신뢰를 수출하는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 강국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방산의 혁신 속도였습니다. K2 전차는 이미 차세대 버전인 K2어일 개발에 착수했고 KF-21도 블록이 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존 방산 강국들이 10년 단위로 개량하는 것을 한국은 3에서 5년 주기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도 독특했습니다. 일방적인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중시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구매국의 방산 역량을 키워주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종속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를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의 한 실무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제안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우리에게 줄을 서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문의가 와서 선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 라인을 3배 확장해야 했고 KAI는 KF-21 생산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K9 자주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해외 생산기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K-디펜스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방산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차세대 장갑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 영국은 함정용 전투 시스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탈리아도 K9 자주포 라이선스 생산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 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나토 표준 장비 목록에 정식 등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방 방산 체계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에는 기술력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 고객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를 존중하는 자세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놓친 것이 바로 이런 가치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방산 전문가로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술과 신뢰, 혁신과 파트너십을 모두 갖춘 한국이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목격한 놀라운 변화를 되돌아보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주었고 약속을 지켰으며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진심을 알아봤고 전 세계는 이제 그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토에서 일하던 시절 방산 시장은 철저히 서구 중심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기술을 독점하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구매자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파트너십이라는 말조차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고객을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기술을 감추지 않고 공유했으며 현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전차 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쥐지 못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더 나은 조건만을 탐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노후한 전투기로 버티며 차세대 전력 도입을 위해 다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대조적인 선택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도 자금도 아닌 신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약속을 어기는 나라는 모든 기회를 잃습니다. K2 전차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의 철학이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 발전하려는 자세. 이런 가치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유럽 내 K2 생산 허브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과 폴란드의 제조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진정한 협력의 모델입니다. 기술 너머의 가치. 바로 그것이 K방산의 진짜 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더한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고 K2 전차는 폴란드의 새로운 주력이 되었습니다. KF-21은 곧 하늘을 가르며 한국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들이 단순한 기술적 우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함께 성장하려는 한국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더 많은 파트너들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기술과 신뢰, 혁신과 파트너십을 모두 갖춘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오랜 방산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산 생태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주었고 약속을 지켰으며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그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 너머의 가치. 바로 그것이 K방산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